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2주 만에 뵙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 주 쉬면서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이제 거의 때가 다 됐다. 이제 뭔가 보여주겠다, 먼저 내놓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보여줘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근데 지금 제가 이때까지 한 6년 넘게 해왔던 강의 내용을 쭉 보면 이 형님자라는 인간이 무엇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런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되었는가. 물론 제가 이제 40대 초반에 반만년 문자인 고급문을 공부하면서 이것을 어딘가에 빨리 알려줘야겠다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근무신고에 대한 얘기도 하나도 없었고, 또 인터넷을 찾아보아도 근무신고에 대한 반만년 문자에 대한 자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그냥 선생님 주신 책하고 근무신고와 그 여타 이제 중국 문자에 관한 한 거의 100여 권의 책을 보면서 나름대로 정리를 했죠. 제가 왜 애들 가르친 것도 한 반 이상 줄여버리고 이 공부에 몰두했느냐. 저는 20대 때 이제 개벽, 세상이 다시 새로워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86 아시안게임도 아직 하지 않은 상태였고 88 올림픽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것을 들었죠. 그래도 거기에 귀를 많이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던 공부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중국어 전공했으니까 대만 쪽으로 유학을 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고 나서 80년대 이제 초반부터 이제 우리나라 단군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역사가 이렇게 지금 조금씩 많이 나오고 있구나. 굳이 대만까지 가서 우리 옛날의 문헌을 찾고자 할 이유가 있겠나 싶어가지고 그냥 공부를 하면서 이제 회사에 들어갔죠.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대기업이 정말 그렇지만은 아침 6시 반에 나가서 저녁 10시쯤 집에 들어가니까 거의 공부할 시간이 없었어요. 이게 과연 내 삶인가? 자, 여기 쌍둥이 빌딩에 들어갔는데 거기 들어갈 때마다 마치 감옥 속에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아닌데 라고 생각하니까 회사 생활도 그죠? 그냥 시간 보내는 식. 저 항상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어찌 해가지고 이제 나오게 되었고, 뭐 그냥 몸도 그렇고, 마음이 딴 데 가 있으니까 사실 있는 게 미안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사직서를 내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애들을 가르치고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공부대로 하고 그렇게 쭉 해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고 뭐 이거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를 찾으려면 도서관에 가서 그것을 복사해가지고 그것을 같이 여러 사람들하고 공유하면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제가 본 곳은 외국 선전들을 많이 보게 됐죠. 그 당시 접하게 된 게 바로 터닝 포인트였어요. 와, 이런 책이 있나? 굉장히 깜짝 놀랐죠. 그러다가 그것은 이런 책이 있구나. 그다음에 깊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애들 가르치면서 이제 고3 애들 이제 본고사가 있을 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다가 이제 그 책을 가지고 그것이 사고력을 높이는 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터닝 포인트를 가지고 본고사가 있을 때 영어 과목을 본고사를 살 때 이제 그걸 많이 가르쳐 갔죠. 그러니까 세상에 돌아가는 이 책을 알았고 이제 뭐가 되는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큰 바의 얼굴이 누구인가?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노름판인데, 그러니까 마야의 세계죠. 허상이죠. 허상을 잡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그래서 오늘 이제 독수리 얘기도 하면서 나중에 이제 그도 할 건데,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보통 한 2-3시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고. 그래서 저번에 이제 병명집에서 조금 이야기하다가 조금 많았는데 이제 병명집에서 첫째 칼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어떤 판입니까? 그렇다면 누군가는 진짜 패를 들고 있는 패싸움 아니에요. 노름할 때도 그렇고 바둑 둘 때도 그렇고 패를 어떻게 마무리 짓느냐에 따라 가지고 승패가 좌우되죠. 그렇죠? 그 패를 누가 들고 있느냐. 트럼프가 봅니까? 지금 트럼프가 이기죠, 이제. 자, 첫째는 연예 생각할 때 트럼프가 됐을 때 이건 노름판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구나 싶은데 그때 그 당시 이 사람이 두 번째까지 할 수 있겠나? 연임이 될 수 있겠나? 근데 연임이 되면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노름판이
끝판으로 몰리는 때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이 4년 그 기간을 좀 연장시킨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방송을 사람들에게 많이 좀 알 수 있게끔 시간을 벌어놓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사실 고조선 역사를 이렇게 세세하게 정확하게 고조선 문자로 보여준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사실 손원효 선생님 외에 물론 낙 선생님도 계시죠. 계시겠지만 아마 선생님 제자 중에 다만치 공부한 사람이 없어요. 선생님도 그걸 인정하셨고, 그러니까 제가 어디 선생님 교육받는 데 가면 사람들이 제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직접 하신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사람들한테 강의할 때마다 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왔습니다. 그러니까 반만년의 문자가 진짜냐, 거기서 적어놓은 글들이 사실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중국 놈들의 그 문호로 너무나 섞여서 왔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 반만년 문자를 보고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어요. 과연 이걸 파야 되는가 안 파야 되는가, 이것을 공부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그때는 앞이 안 보였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공부했죠. 내가 죽기 전까지 그래도 내 자신이 본류를 찾아보자, 그런 마음에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벌써 26년이 지났네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옛날 개벽에 대한 어떤 자료, 종말이나 개벽에 대한 자료를 찾을 때 그 상황이 똑같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끝나겠구나, 뭔가를 보여줘야 되겠구나. 요새 수행할 때, 저는 항상 수행할 때 저 자신을 점검하고 제 자신의 지금 어떤 기운이 도는가를 항상 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를 지켜보면서 이런 기운이 왜 오지? 그리고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항상 궁금하죠. 궁금한데 그 답은 이게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한테, 적어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런 기운이 오겠구나. 하나님 바로 찾아.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그건 허상의 하나님이죠. 물론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하겠나요? 아니죠. 걔는 무형의 하나님, 하늘에 구름 잡는 시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이 땅에서 살다 간 염제신농씨, 그분을 가리키죠. 염제신농씨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모르면 태울 줄 백날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왜 고수부님은 누구죠? 흥산 대선생의 부인이에요. 그분이 훔치는 신농씨 찾는 도순이라 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 이때는 원시 한벌하는 때라, 근본으로 돌아가는 때라. 그러면 근본으로 돌아가는 그 역사적 사실을 명확하게 알아야지 그것이 진짜 패가 아닌가 싶어요. 세상 판몰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제목도 그렇게 썼어요. 우리 어릴 때 참 재미나게 많이 놀았던 동네 친구들하고 트럼프 놀이도 하고 미니아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고, 그러니까 도리지구 땡도 하고 하여튼 재미나게 많이 놀았어요. 그게 이제 노름이라는 거 없이 그냥 꿀밤받기를 하든지 푸른돈 치든지 아니면 뭔 사내기 하든지 그렇게 재미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냥 노름하는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름판에 쓰는 용어를 조금 많이 알아요. 자연스럽게 접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름에는 딱지치기 하고 겨울에는 담아치기 했습니다. 담아치기. 으찐이 삼하고. 자, 구슬치기 하면 좀 어색해요. 우리 옛날에 그때도 일본 말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담아치고. 우리도 도시락도 하고 벤또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60년 됐으니까. 근데 그렇게 해왔던 그 자체가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트럼프가 노름에 이제 이깁니다. 이겨서 무슨 일이 터지겠죠. 이것을 빨리 알려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지금 제가 저번 오프라인 강의에서 제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이제 병역분석이 딱 빵 터질 때 우리가 어디로 가고 어디에서 모이고 어디로 들어간다까지 얘기했습니다. 어디로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알게 되면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제가 알았냐면, 제가 이걸 공부할 때 저한테 도인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박 선생이 들어가야지 일이 되니까 그 얘기를 들을 때 내가 뭔데? 굳이? 이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난 거기에서 그다지 좋은 인상이 아닌데, 근데 이제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한 말이 이제서 그게 무슨 의미였는가를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다면 올해
윤달이, 그러니까 6월이 두 번이에요. 6월에 어떤 일이 터질 것 같은데, 어떤 예언책 보면 9월에 무엇이 터진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두고 봐야지 알겠죠. 지나고 봐야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어떻게 한다 말을 할 수 없죠. 근데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죠. 언제 무엇이 터질 때. 제가 왜 이렇게 제가 열심히 공부했던 내용 그냥 아무런 대가도 없이 풀어줘요. 알고 느끼라는 얘기예요. 우리 역사를 아는 순간에 몸에 생기가 들어와요. 그것은 오프라인 온 사람한테 강의를 하면서 그 사람들 모습이 변해지는 그 모습을 보고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제 방송을 보신 분이 댓글을 쓰면서 또 몸이 좋아졌다는 그런 말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역시 마지막 패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강의를 어떻게 어떤 연유에서 됐던 어떤 접촉에 의해서 됐던 하여튼 이 방송을 들으신 분은 하여튼 자기가 살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는 얘기예요. 기회를 잡았는데 그 기회를 무시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이것을 듣고 이제 제대로 안다면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어떻게 행동해죠? 여기 와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 기운을 받아야 돼요. 네, 그것까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강의하는 지금 강의하는 팀이 되네요. 그래서 또 한 팀을 해가지고 고직 공고를 냈는데 뭐 연락이 없어요. 안 하면 더 좋죠. 그때는 그냥 그렇게 가는 거구나. 저는 이제 한두 사람이 있었는데 일은 다 완성을 시킬 수 있으니까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오느냐. 한 사람에도 기운 돌리는 건 아주 쉬운, 손 지짐과 똑같아요. 그렇게 쉽습니다. 그러나 준비를 해야죠. 때가 되었을 때는 그냥 그렇게 해요. 네, 그렇게 됩니다. 자, 한번 제목 보고 강의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노름판에서 판스리하는 패가 나올 때가 되었고, 지금 중국이 미국한테 그냥 패대기 치고 완전 개판 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살아보려고 우리 수업하는데 지금 중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요새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이트 보면 중국 지금 날씨로 엄청나게 혹독하게 당하고 있고, 올해 첫 태풍인 우딥이 중국을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발생한 1호 태풍 우딥은 이번 주말쯤에 중국 본토에 상륙할 예정인데요. 강도는 중 수준으로 처음에는 큰 피해 없이 지나갈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태풍이 아직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중국 곳곳이 폭풍과 폭우로 초토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늘에서 쏟아진 물폭탄의 도시는 침수됐고 강풍의 도로와 건물이 파괴되며 태풍이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재난이 시작된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상태에서 태풍까지 상륙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피난을 시도하려 해도 침수와 도로 붕괴로 도망갈 길조차 막혀버린 절망적인 상황. 자연의 힘 앞에 무력하게 무너지고 있는 중국의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동북 야오닝성 다롄과 헤이룽장성 하얼빈에 지난 9일부터 최고 60mm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의 강의 수위는 급격하게 높아졌고 도시에 낙후된 배수 시스템은 순식간에 마비되었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내린 비는 금세 도로 위로 흘러넘치며 도심 전체를 물바다로 만들었고 맨홀에서는 물기둥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갑자기 차오른 물에 미처 대피하지 못한 차량들이 그대로 수몰되었고 운전자들은 살기 위해 차량을 버리고 필사의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이들이 차에서 빠져나오고 몇 분 지나지 않아 차 지붕까지 물에 잠기는 아찔한 장면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차량도 있었죠. 배달원들은 폭우 속에서도 생계를 위해 오토바이를 몰고 나섰지만 급류에 휩쓸려 넘어지거나 심지어 실종되는 사고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시민은 급류를 뚫고 길을 건너다 넘어져 물살에 떠내려가다 도로 난간을 붙잡고 간신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도시 곳곳에서 실종자가 속출하고 있으며 가족과 친구를 구해달라는 신고 전화가 빗발치고 있지만 침수로 마비된 도로의 구조대마저 출동이 불가능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또 어떤 마을은 그냥 그 마을 사람 전체적으로 사라졌던 그런 마을도 막 보이고, 거리에는 사람들도 안 보이고, 바퀴벌레들이 다른 나라로 기어 들어갔는지 아니면 거기서 그냥 땅으로 꺼졌는지 그건 신경 쓸 바 없고 하여튼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요새 이제 제목만 집어넣고 보니까는 찾아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지금 할 게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제 이것은 이제 굳이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판스리 하는 패가 나올 때가 되었고, 그 패는 바로 반만 년 전에 청동기에 새겨져 찾겨 나온이란 말은 잘 안 쓰는데 선생님께서 자주 쓰는 말입니다.
찾게 되어서 나온, 이렇게 되면 찾게 나온이라는 말을 선생님께 즐겨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선생님 어투에 따라서 이제 찾게 나온,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찾게 나온 고조서 문자로 보여준 역사의 실체다. 역사 실체. 지금까지 문헌으로 전해온 역사를 적은 글은 거의 다 99%는 맞는데 1%가, 가장 중요한 1%가 틀리게 완전 거짓이 되어버렸죠. 자, 내가 왜 노름파이라고 그랬습니까? 저 이제 20대 때 증산 사상에 대해서 엄청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증산 사상을 공부하면서 그 증산 대선생께서 하신 말씀을 많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것도 증산 대선생이 하신 말씀인데, 이것이 현아 대세가, 현재 지금 벌어지는 대세가, 이 가짜가 뭡니까? 거짓 가짜죠. 가로판 노름이 있대요. 이게 가로판 노름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노름을 안 해봤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진주가 나올 때 이제 가판에 판수를 다 한다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뭐냐? 진짜, 참진짜의 주인 주자가 나오겠죠. 진짜 진주가 나올 때가 되었기 때문에 제목을 쓴 거예요. 노름과 같으니 같은 글수에 말수가 먹느니라. 말수. 마지막 수예요. 자, 지금 딥스하고 트럼프와의 어떤 보이지 않는 전쟁. 딥스의 따까린 중국이 하는 행태, 이걸 보세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왜 이재명이 대통령을 사기쳐가지고 됐습니까? 대한민국 말아먹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이 끝날 때가 돼서 이재명이 대통령을 먹은 거죠. 된 게 아니죠. 이재명이 그렇게 하면서 이제 대한민국이 문을 닫습니다. 문을 닫는 게 뭡니까?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세상 선천판이 다 끝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재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전에 김문수가 되면은 조금 더 마음을 살릴 수 있겠다고 그랬고, 이재명은 완전 다 싹쓸이가 된다고 그랬죠. 그거예요. 지금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져, 요새는 인터넷만 치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 지금 그냥 쉽게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다른 외국어를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모르면 다 번역도 해주고 다 하니까 너무너무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YTV에서 하는 지금 태풍이 문제가 아닙니다. 역대급 연쇄 재앙이 아비규환 3m 물폭탄에 중 4단계 비상선언, 기상청 발표에 미쳐간 중국 상황. 이거 한번 보세요. YTV에. 이것도 이제 주소가 아마 들어갈 겁니다. 중국은 이미 망조에 들어서 곧 절멸하게 된다. 멸절이죠. 절멸하게 된다. 우리는 절멸 쓰잖아요. 끊어져가지고 완전 멸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살려고 자꾸만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거의 저주받은 땅이에요. 왜? 거기 사는 인간들이 인간 같지 않은 짓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그러고 지금 중국의 티베트 마을에는 저기 완전 실종됐다고. 중국의 전국 50개도 유령 도시가 되어버렸다. 이 사이트도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올해 미세먼지가 확 줄어든 이유. 다른 데 요맘때, 요 전달에 미세먼지 굉장히 숨쉬기도 답답했는데 요새 그래도 푸른 하늘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요거는 같이 한번 들어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미세먼지가 확 줄어든 이유? 나쁨 기준치를 7배나 넘겼던 2021년처럼 봄만 되면 우리를 괴롭히던 중국발 미세먼지. 올해는 되게 잠잠했는데 지구온난화 덕분임. 라니냐 현상 때문인데 서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면서 일본 쪽에 상승 기류와 저기압이 생김. 반면에 한반도에는 고기압과 하강 기류가 만들어짐. 결국 우리나라에서 공기가 퍼져나가며 서쪽으로 바람이 부는 봉풍이 생기는데 그 덕분에 중국 미세먼지들이 지들 내륙으로 밀려남. 더 웃긴 건 중국 내륙 특성상 미세먼지가 갇히기 쉬워서 지옥의 수치를 기록하는 중이라고. 그래, 니들이 싼 똥은 니들이 치워라. 자, 이 사안 보세요. 이 사안 보면은 지금 중국 완전 처참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죠. 왜? 이때까지 해봤던 일이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기후도 이것도 신이 개입돼가지고 오는 거예요. 신이 개입돼서 오기 때문에 신이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가지고 변해요. 중국 짱깨들은 이때까지 하늘에 죄를 너무나 크게 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빌 곳이 없어요. 맹자도 그랬죠. 하늘에 죄를 지면은 빌 곳이 없다고 이런 말도 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건 예전에 나왔던 건데 이거 한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이 날씨가 이렇고 지금 저 중동에서 전쟁이 발발되고 있고 이것이 어떻게 확산될 것인가. 전쟁이 더 확산돼가지고 전체적으로 전 세계가 폭염에 휩싸이기는 어떻게 인간 다 절멸해요. 절멸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제 병을 부리게 되죠.
그 상태 가지고 이거 한번 잠깐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국제보건기구 WHO가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1년 전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전 세계로 퍼진 엠폭스, 원숭이 두창이 재확산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엠폭스는 수포성 발진 증상으로 시작해서 엠폭스 이게 뭐니까 발진이 아니었습니까? 원숭이 두창이 합하도 천연도 4천쯤 되죠. 자, 천연두가 오면 급살이 온다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 됩니다. 급성 발열, 두통을 동반하다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엠폭스는 동물과 사람,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염됩니다. 주로 직접 접촉으로 감염 확산되는데 처음에는 천연두와 비슷한 증상 등 경미하게 시작해 사망에도 이르는 전염병입니다. 현지 시간 14일 세계보건기구 WHO는 엠폭스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It's clear that a coordinated international response is essential to stop these outbreaks and save lives. A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is the highest level of alarm under international health law. 자, 여기서 얘네들은 말한 국제적 협력이 뭐겠습니까? 치료제를 만들어가지고 백신을 맞게 하겠죠. 그죠? 그 백신이 뭐겠습니까? 더 빨리 죽기 위한 도구이죠. 우리는 굉장히 많이 속아왔습니다. 또 속으면 이번에 백신 맞으면 지금 코로나 백신을 맞아가지고 수기가 말라진 상태에서 수기가 안 올라온 상태에서 이를 백신 맞으면 다 죽어있는데 다 죽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 거죠.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제긴급위원회는 최근 아프리카 중심의 엠폭스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아프리카 대륙의 16개 국가에서 올해만 엠폭스 의심 사례 17,000여 건, 사망자는 500명을 넘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아프리카에서 올해만 500여 명 사망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중국의 티바 쪽에는 2,000명이 갑자기 다 사라져 버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죠. 그러니까 요거는 크게 죽은 것은 별로 뉴스에 나오지도 않고 이렇게 아주 극소한 숫자가 죽어서 이것을 굉장히 띄어요. 어떻게든지 사람들한테 눈속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것이 얘네들이 마지막 발악이 사람들이 모두 강제적으로 백신을 맞으려고 할 때 바로 터집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백신은 거부하기 바랍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60% 증가한 수치입니다. 중서부 아프리카 풍토병이었던 엠폭스는 2022년 5월 세계 각국으로 확산했습니다. 같은 해 7월 미주와 유럽 등으로 번지자 WHO는 국제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새로운 변종이 출현하면서 전보다 전파력과 치명률이 더 높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제사회도 확산 방지에 나섰습니다. This year, I will note the United States has provided more than 17 million beyond our regularly programmed health assistance to support mpox preparedness and response efforts in Central and Eastern Africa. 우리나라에선 올해 10명이 엠폭스에 감염됐는데 질병청은 지난 5월 엠폭스 감염병 위기 경보를 해제한 바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자, 지금 그런 거 보고 이제 이거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다른 건 볼 것 없이. We have the Ukraine, Gaza, and in Africa, a lot of unrest today. But if we avoid a big war, like U.S.-China would be a complete disaster. Then yes, there will be another pandemic. 자, 이 사람은 과연 이러한 이야기를 어떻게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알고 있을지 모른다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느끼셨겠지만 2020년부터 세상은 뭔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중산층 사람들은 그저 자유롭게 살고 싶지만 권력층들은 더욱더 많은 통제를 하고 싶어 합니다. 이 남성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가지 추론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세력들도 다음 시나리오가 거대한 전쟁일지 아니면 또 다른 팬데믹일지 결정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방송이 되는 거 요 내용만 보면 돼요. 세계대전이 일어나는데 반드시 팬데믹도 같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 3차 대전이 안 일어나면 팬데믹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든
얘들은 인구를 줄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잘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3차 대전을 시작하려고 러시아,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일어나서 그것이 이제 3차 대전 확산이 하니까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붙여버렸어요. 지금 붙여가지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명확히 알면 됩니다. 이것을 보고 나서도 조금 더 있겠지. 설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냥 이때까지 살아온 과정을 다시 반추하면서 내 자신이 뭐 잘못한 게 있나? 내가 어떻게 잘 살아왔는가? 라는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기 삶을 반추하면서 잘못된 일을 반성을 하고 새 삶을 살기 위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마지막 순간에도 살 수 있는 기운이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 와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제 저 자신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에서 기치료하는 분들한테 제가 당부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절대 이 병 치료되고 있다고 다른 사람 절대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일반 사람들, 이 방송을 듣고 오시는 분은 어느 정도 되겠지만 모르고 그냥 병 치료에 집중해가지고 이렇게 오게 되면 그건 치료가 안 돼요. 정말 힘들게 되고. 그러니까 굳이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지금 사람들이 이제 여기만 와도 몸이 좋아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에도 강의할 때도 여기 가서 이제 강의하면 사람이 이제 빵빵해지고 생글생글해지고 막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왜 그런 것이 일어나는가? 이건 보면 알면 돼요. 제가 뭘 공부하니까 염제신농씨 그분에 대한 역사적 사실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 염제신농씨 그분이 뭘 했습니까? 모든 많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약을 개발했잖아요. 약을 찾아내고 경농의 시작하고 한약의 뿌리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약을 써요? 사람들한테 편하게 살기 위해서 평생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공부를 하면 그런 기운을 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또 됩니다. 자, 아까도 있잖아요. 팬데믹, 원숭이 두창 뭐 이렇게 얘기하자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가 그냥 누구한테 뭘 들어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철저하게 증산 대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에 기반으로 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왜 그렇게 하는가? 다른 것도 모르기 위해 아니에요. 전 젊었을 때부터 종교학에 굉장히 몰두해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답을 과연 증산 대선생을 상대인으로 여기고 모시는 어떤 단체에서 말하는 세상을 살리는 기운이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고 그럴까 하는 하나가 이 반만 년 전의 역사적 사실 문자를 만나면서 이거다 라고 생각하고 달려든 것이 아니라 내가 내일 죽더라도 적어도 우리 근본 역사, 뿌리 역사를 찾는 과정 속에서 난 죽어도 좋다 이런 생각으로 이 공부에 들어간 겁니다. 자, 시도 손님인데 시도가 뭐죠? 천연두예요. 원숭이 두착이하고 원숭이 두착 사촌이 천연두인데 그리고 저는 얘기처럼 백신 안에 천연두 균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백신 맞은 90몇 프로의 사람들은 전부 다 천연두 균 오균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화 때가 되면 빵 터져요. 마치 섭증 팔카드에 그 호박 있잖아요. 그것이 뻥 터지는 거죠. 터지면 그때 죽는 거예요. 시두가 얼굴에 팍 나고 하면서 다 죽어버리는 거죠. 자, 그때 천자국이라 의 신명이 들어오느니라. 내 세상이 되기 전에 손님이 먼저 오느니라. 그 손님이 뭡니까? 바로 천연두예요. 그러니까 그 손님이 되기 위해서 주인이 아니고 손님이 되기 위해서 백신을 맞은 거죠. 어떻게 보면 백신 맞은 수의원들은 백신 안 맞은 사람들을 위해서 둘러리 쓴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둘러리 쓴 게 좀 기분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면 빨리 백신을 빼면 돼요. NPC와 플레이어의 차이. NPC란 논플레이어 캐릭터는 비디오 게임에서 사람이 직접 조작하지 않는 캐릭터를 말한다. 원래는 테이블탑 롤플레잉 게임에서 비롯된 용어로 컴퓨터 롤플레잉 게임과 콘솔 게임에서도 사용되며 종종 다른 장르의 게임에서도 등장한다. NPC는 집단모의식에 속해 무지에 빠진 사람임. 그래서 남들 하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감. 자기 생각이 없으니 대세가 만들어준 생각을 자기 생각이라 착각하고 복종함. 자기 생각이 없으니 조금 유명한 사람이 나와서 말하면 곧이곧대로 다 믿음. 지금 세상은 물질만능주의라 돈이 지배하는 세상임.
그래서 NPC는 돈이면 다 된다. 돈이 최고다 이걸 따를 수밖에 없음. 이거 하나에 매몰되어 식견이 좁아지고 다른 걸 보지 못함. 플레이어는 집단무의식에서 빠져나와 개인의식을 갖추기 시작한 사람임. 개인의식은 나르시시스트가 갖는 웅대한 자아상이 아님. 웅대한 자아상은 일종의 정신병임. 개인의식은 순수한 독립적 의식임. 플레이어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하고, 스스로 책임질 줄 아는 사람임. NPC가 플레이어가 되려면 노력을 많이 해야 함. 자아성찰은 기본이고 세상을 경험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중요함.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회피하거나 외면하면 그만큼 개인의식을 갖추는데 시간이 오래 걸림. 본인이 플레이어라고 주장하는데 양심이 없다? 그건 NPC임. 생각해보면 나도 30대 초까지는 NPC였음. 깨어나기까지 오래 걸림. 10대, 20대 애들은 자기가 플레이어라고 착각하는 애들 많음. 자기 자신을 제대로 모르니 망념에 빠진 착각임. 처음부터 플레이어인 사람은 없음. 무조건 NPC부터 시작해서 과정을 겪어야 함. 나이 많이 먹고 아직도 NPC인 사람은 진짜 불쌍한 사람임. 부단히 노력해서 깨어날 생각을 해야 하는데 다들 엄한 데 미쳐서 허부적거리는 거 보면 안타까움. 늦게 깨어날수록 본인 손해임. 배신도 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또 한번 얘기할까요? 보리죽하고 양파, 꿀, 레몬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혼합해서 먹고, 그리고 추젓, 가을젓, 그 다음에 마늘, 쑥. 그러니까 쑥은 절대 많이 먹지 말고, 그러면 쑥은 뜸을 뜨세요. 그러면 피가 정화되면서 백신이 더 빠지게 됩니다. 그거 마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할 때마다 이 얘기를 해요. 왜? 때가 됐으니까 사람들이 알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잠깐만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했습니다. 시두가 없다가 때가 되면 대발할 참이니, 만일 시두가 대발하거든 병겁이 날 줄 알아라. 자, 맨 처음에 천년도 대발합니다. 그다음에 병난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비병난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지구 공정 궤동 수종, 그러니까 바로 축이 섣버리죠. 그러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먼저 칼에 대해서, 맨 앞에 있는 칼에 대해서, 그 칼에 누구냐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것보다 먼저 근문신고에 나오는, 이것도 이제 물론 이 내용도 근문신고에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선생님이 조금 이제 보셔가지고 선생님 나름대로 또 이제 이렇게 쓰신 게 있어가지고 그 승강에 그냥 하겠습니다. 그냥 선생님이 강의록에 적인 글인데, 이게 근문신고에 있는 내용이나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냐면, 나중에 근문신고할 때 아시겠지만 지금 맨 앞에 있는 대조일서 맨 처음에 나오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리고 왜 그분이 전옥고양시 앞에 있느냐, 전옥고양보다 나이가 어린데 왜 거기 있느냐, 그런 얘기를 병명제 맨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째 칸에 누구누구랑 맨 앞에 있고, 그래서 맨 뒤에 있는 분의 뒤에 부분, 그러니까 여기서 대조일사하고 조일정옥 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하면서 하겠습니다. 칼 앞에는 대조일사, 이게 대개시, 개체가 나오잖아요. 개가 뭡니까? 요 대조일사가 바로 소시의 외손이에요. 그러니까 김유신 장군의 비문에 보면은 우리 소시의 후손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바로 요분 대조일사의 바로 외할아버지 그분을 직계로 보고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근데 조일, 정옥, 조일주라고 그러죠. 조일주, 구슬주자, 동그라미 있으니까 그 동그라미 거기 있잖아요. 칼을 보세요. 그러니까 조일을, 조일경, 조일주, 조일사. 요 두 분은 정확히 누군가를 알게 되는데, 공자가 의도적으로 없애 전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래도 우리 양쪽에서 엄청난 일들이 한 게 아닌가, 이런 기록들이 있는데, 그 기록을 전부 다 황룡수에 붙이기 위해서 다 없애버린 거죠. 그러니까 3,340개인가 그의 주권을 한 100개만 남겨도 다 없애버렸으니까. 하여튼 공자는 그 나쁜 새끼, 내 입에서 욕이 나오려고 합니다. 자, 대조일사. 여기에서 또 이 창칼의 세계 사관이 제기 백익이죠. 백익은 고조선 마지막 왕이죠. 그렇죠? 백익 사관으로 제3부 3개의 중부 일개시와 동서 관계 이어스이라는 책방시 부일개의 아들 제 사방 책봉시의 아들이죠. 그렇죠? 제에게 그의 아버지와 같은 집안의 할아버지 대개시를 맨 앞자리에 내세우지 않았나 생각된다. 대개시 명문이 있어서 그 증거가 된다. 아마 경주를 계림이라고 부르는 것도 소시나 이 대개시 계에서 유래되었을 것이다. 이것을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쓰신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계림이라고 쓴 것도 이제 그거 자체만 봐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지명 자체가 전부 다 중국에서 갖고 온 거죠. 중국에서 자기가 살던 땅에 있는 그 땅을 못 잊어서 여기다 땅 이름을 그대로 붙인 거죠. 그럼 그 기운이 이
이 한반도 땅은 이게 기가 막힌 아주 좋은 땅이에요. 우리나라 땅은 어떻습니까? 열대 지방에 살던 사람들이 우리나라 여름을 못 견뎌요. 너무 덥다고. 또 시베리아에 살던 사람들이 우리나라 겨울을 못 견뎌요. 너무 춥다고.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그 어느 나라보다 뚜렷한 국가인데 우리나라의 여름을 경험한 외국인들은 인도 사람도 덥다고 하고 말레이시아 사람도 덥다고 하고 카메룬 사람도 덥다고 할 정도인, 반대로 겨울엔 러시아 사람들도 우리나라의 추위를 견디기 힘들어하는데 북유럽과 러시아 지역은 공기가 차가워도 대기가 안정되어 있어 의외로 견딜만 하지만 우리나라는 바람까지 많이 불어서 견디기가 힘들다고 함. 전에 같이 살던 외국 친구들이랑 날씨 이야기를 하다가 남미 애들이 여름엔 30-40도까지 올라간 데서 한국도 그래 라고 하고, 다른 애가 자기네는 영하 10도까지 내려간 데서 한국도 그런다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며 눈동자가 흔들렸다고 함. 그래도 이게 나름 장점이 있는 게 동물, 곤충들이 날씨 변화가 크지 않아 살기가 편해지면 날씨에 따라 도마뱀도 커지고 귀뚜라미도 커지고 모기도 많아진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계절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식물이나 곤충들도 담금질을 당해서 살아남기가 힘들다고 함. 게다가 생명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잘 굴러가는 것들은 어디에서나 잘 굴러간다고. 자, 그러면 극한과 극서가 공존하고 있는 이 땅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다양하죠.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래서 공부해도 절대 한쪽으로 편협되지 않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눈이 열립니다. 이런 곳에 살기 때문에 이런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죠. 어찌 역사에 없는 것이 느닷없이 그 자손이 옮겨와 사는 땅 이름에 새겨 나타나게 되는가. 요를 효자 부엉이 효자죠. 그 이름 붙인 것도 그 조속 시에 역사가 반영된 것이다. 조관인황, 이것은 뭐냐, 천자문에 나오죠. 제소 김철씨를 자기들 할아버지라고 우기는 것도 모두 모계씨가 소씨의 딸이었기 때문이고, 개를 개라 읽는 것도 이 닭개 개라 읽는 것이 같이 서로 자, 중국에서는 이 음을 새기면 없어지고 말이라고 한다. 이 같기 때문에 위로 아래로 연결되어 락하게 상공된 것이다. 자, 일사의 사를 성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볼 때 일사, 대조 일사. 일사는 자연의 주의, 주가 누굽니까? 대화 주시죠. 자일급 처속 소생의 아들, 즉 상이, 뭐 역사에서는 창이라고 이렇게 꾸몄죠. 여자를 남자로 잘못 생각한 것이 이 질의 아들이다. 조카의 아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모와 조카가 같이 결혼했으니까. 다시 말해, 그는 제 소위 모일급 처속 소생의 딸이 주와 혼인하여 낳은 아들이다. 주 왕실에서 고모를 따라 추구한 인척과 같은 것임. 살을 성으로 삼았다는 것은 자일급 여성이 소생이란 표지일 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동시에 모친이 부족의 시칭을 자기 성씨로 삼았다는 사실도 나타낸다. 북의 입장에서 보면 대조 일사와 주씨, 제전홍 모두 형제이나, 목의 입장에서 보면 제전홍은 헌원 황제의 딸이 아들이 되어 황제의 외손인 반면 대조 일사는 제소의 딸이 아들로 소위 외손이 된다. 따라서 제전홍과 대조 일사는 또 외삼촌과 주외조카의 관계가 된다.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표를 한번 보세요. 자, 소씨의 무일급 처속 딸이 대화주씨의 자일급이 되는 거예요. 이 아들이 대조일사죠.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대조일사도 대화주씨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일급의 아들이고, 저는 고양시는 무일급의 아들이고, 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보면 하잖아요. 자, 황제헌은 자일급 누군지 모르는데 이 딸은 상이고, 대화주씨 무일급 처속 이 남이 제전욱이에요. 그러니까 요것은 자일급의 아들이고, 대화주씨의 자일급 아들은 대조일사고, 그 다음에 무일급 초속 아들은 제전욱이 되죠. 자, 요 자체를 기하시면 됩니다. 자, 조일주는 고조선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는, 자, 조일주가 이거죠. 이거 동그라미. 동그라미는 옥황상제, 그러니까 동양 전설, 그러니까 중국 전설이죠. 전설상에서는 옥황상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생설, 알을 가르고 태어났다, 이런 설화가 있는 나라는 전부 다 전후 고양시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연관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 양족이라는 얘기예요. 신농씨 손자, 사종, 사자가 뭐냐, 이유사자예요. 종설이 있다라는 얘기죠. 제정옥, 낙성이 주라고 읽었던 반면에 사기에서는 오로지 전 멍할 웅이라고 읽었은 오로지 멍청한 놈이라는 얘기죠. 고양시다. 이 상가 백명에서 사종선인 둘째 자리에 새겨진 것은 셋째 집안과 넷째 집안이 왕씨 주인이었으므로 대조일사씨는 시인 대계씨가 형이라고 칭한 주씨 전후 고양시가 조행렬 8형제 중 첫 번째 큰 형님이어서 고조선 세 번째 천자이었다. 중국의 신라 고려의 난생설이 근본도
이 동그라미 자로 한 글자에서 나온 말들이다. 조의를, 부행렬 맨 첫 자리에 조의를, 형행렬이 첫째 자리에 있는 대형 1이 동일손인데 공자가 없앤 3,300여 편이 이미 확인할 수 없기에 누구인지 자세히 설명이 불가능하다. 주일경도 문헌상에서 누구를 나타내는지 알 수 없어 앞으로 밝혀야 할 인물이다. 주일주는 앞이 두 번째로 새겨져 있는 당울 삼가 병명 똑같다. 요 정도만 이제 선생님이 쓰신 거예요. 선생님이 이 병명을 보면서 이걸 이제 쓰셨는데, 자, 이걸 보면은 그냥 우리가 접하기에는 아 그런 게 있구나 이렇게 되는지 모르는데 근무신고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이제 근무신고를 강의할 때 그냥 원문까지 넣으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걸 원문을 해서 이렇게 한다는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이때까지 그 글자만 따와가지고 그 근문 글자는 뭐냐 컴퓨터 자판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따가지고 붙이는 것보다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아 이게 이 글자였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게 원문까지 넣게 됐습니다. 편집하는 우리 서사범이 그거 이제 차례차례 이렇게 줄치면서 이렇게 정말 아주 고맙더라고요. 이건 이제 백명집 맨 마지막에 있는 마지막 그 장에 있는 글이 물론 나중에 8장에도 나오겠지만은 내가 왜 이렇게 했냐 맨 첫째 칼에 대해서 그 설명이 나왔기 때문에 어제 이것도 하고 이제 앞으로 또 들어갈 겁니다. 제가 이제 강의 내용은 그 근무신고는 먼저 백명집부터 하고 그 다음에 전적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화폐집 하고 그러니까 인물집 들어가고 그렇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병명집을 하는 기간이 빠르면 한 1년, 2, 3년 되기 때문에 언제 또 전용집에 들어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지금 되어지는 상황을 보게 되면 빨리 얼마 남지 않았다. 아마 이 병명집을 강의하는 중에 뭔가 터지겠다. 뭡니까 지금? 제가 해를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 해.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게 칼 쇠자로 있는 그분들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의 어느 순서에 관계없이 병명집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자, 제1과 병명 중에 조일주는 말할 나위 없이 바로 주시 제전옥의 존칭이 됨을 알 수가 있다. 화폐지 중에서 이미 언급한 주 고향 정명, 문문으로 쓰이며 세자 근문의 주 고향, 주 고향에 동그라미 있고 이게 구자 있고 양자 있고 바로 그 참고가 될 만한 증거가 되는데 자 좌증이란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이게 참고가 될 만한 증거가 있는데 여기서는 더 이상 많은 말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요 증거를 될 만한 이야기는 또 거의 됩니다. 나중에 이걸 보고 나서 그러니까 제가 근문식을 쉽게 공부한 것이 어떻게 쉽게 공부하게 되냐면 먼저 저는 순평부터 번역을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너는 중고시에 되니 먼저 순평부터 해라 해가지고 순평부터 하게 된 거죠. 만약 순평부터 하지 않고 앞에서부터 별거 아니네 이렇게 보다가 순편을 하면 조금 더 힘이 지쳐가지고 못했을지도 모르는데 순편을 먼저 했기 때문에 앞에 보면 더 쉽게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엄청난 차이가 나구나 이런 걸 알게 됐죠. 물론 이제 제가 애들 가르칠 때도 저는 이제 고1이건 고2건 고3이건 간에 먼저 고3 문제부터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 거기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면서 금방 끌어올려줘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참고될 증거가 되는데 여기서는 더 이상 많은 말을 하지 않겠다. 주는 제전홍의 시칭이며 나중에는 또 자손들에게 족직으로 사용되었다. 삼가와 병명의 기록에 따르면 순위의 제가 되기 이전에는 아직 주를 정식이 이 족직으로 삼은 적이 없다. 고조선 9왕 중에서 염제 신노씨, 전후 고양씨, 그 다음에 순밖에 없어요. 3분. 그 다음에 백이기님 맨 마지막에. 그 5분은 이제, 좀 이제 호족, 고족 또는 중국 화족이죠. 그렇죠? 이 병명 중에 나타나는 어째서 제전하고 수에 위치하지 않고 더구나 대조로 불려지지 않았으며 또한 제전의 앞에는 또 다른 대조라 불리는 일사가 있는가? 또 이 대조 일사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점이다. 일사의 사를 성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볼 때 뱀이에요. 아마 뱀이라는 것도 지금 구약의 창세기도 이게 이 뱀이라는 자체를 바로 이제 황제 쪽에서 사람들을 달콤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았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구약이를 생각하면 또 그렇게 또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딥스의 그 상징성을 나타내죠. 뱀이 성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볼 때 대조 일사는 자연히 주의, 자일급, 처석, 소생의 아들, 즉 상이. 역사는 사에서는 창이나 남자를 여자를 장수의 아들이다. 다시 말해 제소의 무일급 처 소생의 딸이 주어 혼인을 낳은 아들이다.
주 왕시에서 고를 따라 공호죠. 주가 인처가 같은 것이. 자, 이것도 아까 방금 한 건데 쭉 생각하다 보면 이게 여기까지 했나? 뭐 이렇게 다시 또 이제 앞으로 들어가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가 성이 되었다는 것은 잘급 여성이 소생이란 표지란 말 이거 잘 아세요. 이게 명시하고 확실하게 나타낸다. 상징이란 얘기죠. 일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동시에 모친이 부족의 시칭을 자기 성씨로 삼았다는 사실도 나타낸다. 북의 입장에서 보면 대조 일사와 주씨 제전은 모두 형제이나 목의 입장에서 보면 제전은 황제 헌원이 딸이 아들이 되어 황제 외손이 반면 대조 일사는 제소의 딸이 아들로 소의 외손이 된다. 따라서 제전욱과 대조 일사는 또 외삼촌과 외조카가 관계가 된다. 그러니까 외삼촌은 제전욱이고 대조 일사는 외조카가 되죠. 이것이 바로 좌전에서 왕 자조가 제후를 잡견할 때 말한 이 원문을 안 읽겠습니다. 만약 우리 형제 한두 명의 외삼촌이 천법을 하늘의 법을 어긴다면 교활함을 도와 선왕의 명을 어기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한두 명의 외삼촌 뭐 이렇게 형제 이야기하고 또 외삼촌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런 것은 다 그 당시에 고조선의 인적 관계를 알 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아마도 진나라 때도 이것이 계속 이어져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근데 한나라 때 완전 그러니까 우리나라 신라에서도 이 고조선의 혼인 관계 또 인적 관계가 이렇게 계속 이어져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화랑세계를 보면 알게 되죠. 교활함은 도와 선왕의 명을 어기게 될 것이다. 이라 함으로써 형제와 생부, 그러니까 조카와 외삼촌을 나란히 칭한 원인이다. 아까 이건 또 그 내용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명확하게 또 쓰기 위해서 소시 무일급처수 딸이 대화주시 부인이고 그렇죠? 이 아들이 대조 일사고 이 아들이 바로 곤이에요. 그것이 무일급처수 추자씨가 바로 이제 딸이 간적이고 간적은 또 제국의 부인이 되죠. 그 다음에 곤이 잘급처는 사모무, 무일급처수의 하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곤의 아들이 또 유해씨, 여와의 오빠가 되죠. 요 유해씨가 또 뭡니까? 대조 일사죠.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주시 제전옥은 일사보다 연장자이고 일사는 또 제전옥의 조카인 동시에 동생이 됨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일사는 대조라 불리며 수에 위치했는가? 이는 꼭 제지와 제요 두 사람의 관계와 비슷한데 제지는 잘급 여성의 소생임에도 불구하고 왕위를 이었는데 반하여 제요는 비록 대보의 위치에 있었으나 처음에는 왕위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부득불 종규호로 계칭하지 않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또 신하의 신문으로 제지가 내린 금을 받았다. 잘급 여성이 낳은 막내들과는 친하지만 무일급 여성이 낳은 장자는 제수 입장에서는 자매의 아들이기에 자연스럽게 자기 딸이 아들과 더 친근하다고 설명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자기 외손자가 더 그거지 자기 자매의 딸의 외손자가 더 친밀하지는 않죠. 근데 그 얘기입니다. 아마 요거 우리 오프라인 강의에서 이것도 강의를 하면서 잠시 헷갈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명시 지친 친척을 기록한 거죠. 이 얘기를 보면 먼저 다시 명했고 있고 나중에 주라는 명명이 있게 되는데 좌전에서 말한 중이 구망이 중은 즉 구망이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구절에서 구망을 목적인하고 주한 것을 방증으로 주시 전욱은 더 이상 주로 불려지지 않게 되었고 부친이 주를 따라 임목 수공업의 생산을 감독하는 감독이죠. 감관하는 직책으로 옮겨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주시는 나중에 주로 불려졌기 때문에 전욱이 다시 갱명된 근문에서는 제소는 부사라는 명의로 주로 명명했는데 이는 이전에 쌍수 봉주 삭대기 하나님 손으로 이제 바치는 거죠. 그렇죠? 이 주가 쌍수 봉주의 주로 변한 것이다. 하면 대조일사는 계시로도 칭하게 되었는데 아마 옛날 자의 사와 기가 서로 통하는 소리의 근원이 여기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금은 도록이란 뭡니까? 도록이 그림으로 보여진 어떤 기록이죠. 그렇죠? 형제존이 있어 그 참고될 만한 증거가 되는데 계명의 내자는 기명 또한 내자이며 계자는 뭐뭐로 쓴다. 계자는 새같이 생겼잖아요. 지금 제가 이제 그 자료를 보지 않고 있는데 이거 보면서 원문하고 이렇게 같이 확인할 수 있기 바랍니다. 통일설상공은 형정대 이건 안 읽겠습니다. 라 해석했는데 정책을 제어하는 해석은 지극히 정확하다. 전욱은 형이 됨에 따라 형주라고 불렸으며
대개는 호칭은 바로 제소식의 새로서 관에다 이름을 정했다고 한 표기이다. 그 밑에 전 새의 모양이고 마땅히 그는 동생으로서 형정이 되고 이것을 존귀하였다. 형으로서 존귀했다는 얘기죠. 대주일사가 제전옥을 존귀했다는 이런 얘기겠죠. 자, 이것도 이제 원문을 안 읽겠습니다. 담자가 가을에 조정을 와서 뵙고 연을 베풀었다. 소신은 새 이름으로 관지명을 지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자, 이 세, 이 같은 글자로 전자는 개로 소리를 표했으며 후자는 같은 자로 소리를 표했다. 이로부터 옛날 해, 개, 개는 모두 같은 자로 모두 동성자에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예서 개자는 바로 개와 조의 합체가 되는데 이로부터 변이시의 해체를 표성지족의 속으로 삼은 것은 확실히 그 근거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더욱이 이는 아득히 먼 기원전 2500년 전에 제소 시기에 동방의 목축으로 유명한 양족은 이미 야금을 가금으로 길들여 닭이나 고기를 사용했음을 설명한다. 기원전 2500년 전. 그러면 지금부터 한 몇 년 전, 한 4500년 전. 훨씬 넘겠죠. 그렇죠? 잠시 이제 기원전 2500년, 2500년 아닌데, 앞에 이제 기원전이라는 말이 있네요. 중명상에서 대개로 지칭한 사람은 당연히 대주일사이다. 이 얘기는 야마 제기인 것 같은데 이는 제전은 시족 불학의 총수례격에 해당되나 계시는 여전히 주씨 가족이 세습 추장이었음을 설명한다. 제소가 계시를 책명한 이유, 책명이 뭡니까? 자, 예전에 왕이 신하에게 내리는 명령을 적어 놓은 글을 이르는 말을 바로 이제 책명이라고 그러죠. 이것도 써놨네요, 지금. 책명의 맛은 뜻은 제가 알고 있지만은 그것을 일반 사람들이 알기를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예전에는 그냥 한자 그대로 다 써가지고 그냥 저만 알아봤으면 되니까 이렇게 되는데, 강의를 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보면서, 전부 다 이제 더 쉽게 알 수 있게끔 표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소가 계시를 책명한 이유가 책명이 뭐죠? 예전에 왕이 신하에게 내린 명령을 적어 놓은 것을 이르던 말. 전욱은 수위를 잇게 되는데 그 이후부터 계시가 자신이 시족불학에서 맡은 수령의 지위는 바뀌지 않았다. 따라서 제1과학혁명 중에서 전세의 정례를 정해진 규칙이라는 얘기죠. 이어받아 계시를 대조일사라 불렀으며 제전후 조일주는 자기 가족의 세계에서 두 번째 순회에 해당되는 위치에 있게 되었던 것이다. 만약 이런 해석이 역사의 실제와 부합한다면 이러한 배열의 순서 역시 제소의 책명, 다시 예전에 왕이 신에게 내린 명령을 적어놓은 글을 이르던 말, 책명에 대한 존중하였음을 나타내며 창명명이 제요 시기에 고시가 존중되는 때에 만들어진 주제의 초보적으로 긍정하는 바이다. 자, 제가 이제 근문식으로 이제 첫째 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맨 앞에 들어가면 이제 첫째 칼에 대해서 더 상세히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대주일사가 맨 첫째 칼에 왜 맨 앞에 나왔나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면 또 이것은 이제 근문식으로는 강의하면 할수록 더 깊게 강의가 돼요. 왜냐하면 더 많은 자료를 제가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근문식으로 강의를 하고 내가 준비를 하게 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왜 전에는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내가 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꼭 들어봐야 돼요. 나중에 이제 제가 또 이야기를 또 하겠습니다. 채널링, 까마귀의 등장, 차원 상승. 이제 독수리가 날기 위해 날개를 펼칠 때가 되었고 독수리가 날개를 펼치고 높이 올라가자 어디선가 까마귀들이 나타나 그를 괴롭히고 야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린 독수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날개를 더 넓게 펼치고 힘과 높이를 얻기 시작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따뜻한 공기 소용돌이에 부딪혔고 그 소용돌이는 그를 원형으로 점점 더 높이 날려보냈습니다. 까마귀들은 아무리 애써도 그에게 닿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가 도달한 믿을 수 없을 만큼 높은 곳에서 그는 모든 것을 멋지게 볼 수 있었고 실제로 얼마나 멀리 가고 싶은지 어디로 가고 싶은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본 것은 제 안에 깊이 남았고 마치 인도하는 빛과 같았습니다. 진정한 상승이란 바로 이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낡은 3차원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거나 야유와 시비에 휘말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뜨거운 공기 주머니를 찾아 그 공기 주머니가 원형, 나선형으로 회전하며 당신을 점점 더 높이 들어 올리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에너지를 보존하고 까마귀와 싸움에 휘말려 에너지를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독수리는 증명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자신을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의 강점과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침묵합니다. 그의 내면은 평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머무르기만 하면 따뜻한 공기 주머니가 딱 알맞은 때에 나타나 그를 그 어느 때보다 더 높이 들어 올려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까마귀에 대응하지 않는다. 위로 날아오르는 삶의 지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새 중 하나인 독수리는 하늘의 제왕이라 불릴 만큼 위엄과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반면 까마귀는 훨씬 작고 무리지어다니며 다른 새들을 괴롭히는 습성이 있는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 다큐멘터리나 야생 생태 사진에서 가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바로 까마귀가 독수리를 공격하는 장면입니다. 작은 몸으로 독수리의 등 위에 올라타거나 뒤에서 부리로 쪼면서 괴롭히는 까마귀. 그런데 이 상황에서 독수리는 절대 반격하거나 싸우지 않습니다. 그저 날아오릅니다. 더 높이, 더 강하게, 더 멀리. 1. 불필요한 싸움에 에너지 낭비하지 않는다. 독수리는 까마귀에게 대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품위와 목적을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까마귀와 싸우는데 에너지를 쓸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고도가 올라갈수록 산소가 부족해지고 공기 밀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까마귀는 어느 순간 독수리를 따라올 수 없어 스스로 떨어지게 됩니다. 때론 우리도 그렇습니다. 인생의 길을 걷다 보면 괜히 시비를 걸고 험담을 하고 발목을 잡으려는 까마귀 같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하지만 그들과 끝까지 싸우는 것은 자신의 방향을 잃는 것입니다. 2. 반응하지 않는 것이 가장 강한 반응이다. 까마귀는 독수리의 반응을 기대하며 공격합니다. 하지만 독수리는 무시합니다. 높은 존재는 낮은 도발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는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태도와도 같습니다. 어떤 말에도 상처받지 않고 험한 비난에도 동요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더 멀리, 더 높이 나아갑니다. 우리도 삶에서 때론 침묵이, 무시가, 고요한 상승이 가장 깊은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3. 더 높이 오르면 시야가 바뀐다. 독수리는 자신을 공격하는 까마귀를 처벌하려 들지 않고 단지 더 높이 날아오릅니다. 그렇게 할 때 독수리는 까마귀뿐 아니라 그 아래 세상의 모든 소란에서 벗어납니다. 우리 삶에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들, 자신의 기준을 강요하는 사람들, 잘못된 평가로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같은 시선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도 결국 같은 수준에 머물게 됩니다. 시선을 들어라. 목표를 올려라. 시야를 바꿔라. 그럴 때 더 이상 그런 잡음이 들리지 않을 정도의 위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맺으며 독수리처럼 살아가기. 혹시 오늘 당신의 삶에 까마귀처럼 달라붙어 자꾸 마음을 흔드는 존재가 있나요? 그들이 말하는 험담, 비난, 조롱이 당신의 비행을 방해하고 있나요? 기억하십시오. 독수리는 싸우지 않고 상승합니다. 반응하지 않는 것이 반응입니다. 더 높은 목표를 향할 때 소음은 멀어집니다. 당신은 독수리입니다. 고개를 들고 날개를 펴십시오. 당신의 비전과 사명을 향해 날아오르십시오. 까마귀는 결코 당신의 비행을 멈출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당신이 높이 올라갈수록 저절로 사라질 존재입니다. 그러니 높이 날아오르십시오. 당신은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비상하는 존재입니다. 자, 한번 들어봤죠. 자, 이거 보면서 우리가 맨 처음 하던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독수리가 날기 위해 날개를 펼칠 때가 되었고, 독수리가 날개를 펼치고 높이 올라가자 어디선 까마귀들이 나타나 그를 괴롭히며 야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수리가 날기 위해서 날개를 펼칠 때가 바로 언제입니까? 우리가 해방이 되고, 아니면 솔직하게 얘기하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조가 일본에게 나라를 팔아먹고 일본이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켰을 그때가 바로 우리 한민족이 도약하기 위한, 안에서 여물기 위한 그런 과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알도 제대로 배지도 못하게 낳지도 못하게 만든 것이 바로 이조였어요. 얼마나 시간입니까? 그러면서 일제가 1910년, 그 앞에 저 외국권마다 1905년이죠. 그렇죠? 을사 조약이 바로 120년 전이죠. 이제 안에서 깨어나가지고 날기 시작하겠죠. 천국 홀홀 날 때가 됐죠. 자, 그때가 됐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독수리는 까마귀에 대응하지 않는다. 여기서 까마귀가 첫발들이에요. 첫발들에 대응하지 말아야 돼요. 일반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적어도 보수 쪽은 깔고 끌어내리진 않아요. 그런데 이 첫발들은 깔고 그냥 끌어내리죠. 우리나라에 진정한 보수가 있습니까? 보수 없어요. 우리 역사에서 우리가 누구라는 사실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보수? 우리밖에 없어요. 여기 디펜스 방송을 보시는 분, 향림자의 중국 보객이 천개 지벽을 보는 사람이 바로 독수리인 거예요. 이제 나릅니다. 자, 불필요한 싸움에 에너지는 낭비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런 거 공부하면서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 세상이 난잡하고 우리 왜 이렇게 되지? 이렇게 염려할 필요 없어. 아, 이제 시간표대로 그렇게 되어지고 있구나.
이제 완벽하게 망할 수 있는 지경이 되면 우리가 드러나는 거다. 드러나는데 어떻게 드러나냐? 이제 창궐 나릅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한테 전부 다 준비하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응하지 않는 것이 가장 강한 반응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속에 살고 있지만 속세를 떠난 삶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속세를 떠나는 사람은 뭡니까? 바로 가을 세상에 이미 접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을 세상에 접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름에 살면서 쪼물쪼물하는 애들, 그러니까 짹짹짹하는 애들한테 반응할 필요 없죠. 그렇죠? 자, 더 높이 오르면 시야가 바뀐다. 더 높이 오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하면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눈이 열리면 이제 세상이 별로 간섭할 때가 아니구나. 간섭할 필요가 없는 무대구나. 이걸 알게 되죠. 이거 보시죠. 마지막 그 장에 어떻게 나오죠? 독수는 싸우지 않고 상승합니다. 반응하지 않는 것이 반응입니다. 더 높은 목표를 향할 때 소문 버려집니다. 자, 지금 제가 전에는 그런 현상이 많이 안 일어났는데 요즘은 뭐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때 사람 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어요. 사람 소리가 사람 소리가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기계음처럼 들리니까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옆에서 좀 조용히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요. 사람들이 이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느껴지면 이제 끝난 겁니다. 이제. 야, 당신은 독수리입니다. 고개를 들고 날개를 펴십시오. 당신의 비전과 사명을 향해 날아오르십시오. 국민교육헌장.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발을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의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정신을 드높인다. 반국민주 정신의 투철한 애국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대통령 박정희. 민족 중흥을 위해서 이 땅에서 태어났다가 이제는 더 크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태어났다라는 생각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하면 됩니다. 높이 날아오르십시오. 당신은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비상하는 존재입니다. 비상하는 존재일까요? 이미 각이 열려가지고 세상을 아우를 수 있는, 비상만 하는 게 아니고 아우를 수 있는, 남의 아픔을 같이 아파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